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청년공감 아카데미의 6번째 강의를 맡게 된 불평등과 시민성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행기 청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아카데미의 6번째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불평등과 시민성 연구소라는 연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년정책의 정당화 원리, 청년정책의 개념과 같은 것들을 주제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구석 공부방의 마지막 순서는 정책 개념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딱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해서 지금 먼저 딱 제시해 보았는데요. 저는 청년 정책을 권리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년 정책이란 청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책이다. 권리라는 개념도 쓰였고 또 청년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또 쓰이고 있죠. 청년이란 자율성을 향해 이행하는 삶의 한 단계이다. 또 청년의 권리란 청년이라는 그런 삶의 단계에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모든 인간과 시민의 보편적 권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세 문장으로 간명하게 한번 요약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과 생각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청년 정책이라는 개념들도 그런 다양한 관점들과 생각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개념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어나갈 풍부한 토론의 그런 계기, 출발점 이런 게 되길 빌고요. 오늘의 강의는 세 가지 기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청년이란 무엇인가 혹은 청년이란 누구인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청년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는 또 다른 더 확장된 표현들이 있잖아요. 청년 문제, 청년 정책, 청년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의미를 다르게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청년에 대한 가장 일상적인 정의는 그 나이가 젊은 사람이죠. 사전에 검색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정리해서 표현해보자면 특정 연령대의 인구 집단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 정책을 정의하는 경계가 흐릿할수록 사실 온갖 것들이 다 청년 정책 안으로 포괄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들 청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각자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목표를 가지게 되고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하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제 담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주되게 참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라는 그 유엔 산하의 인권기구가 있는데요. 청년에 대한 한 가지 정의를 굉장히 명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청년이란 자율성으로 이행해 나가는 삶의 한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라는 용어에는 일관된 정의가 없고 유엔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15세부터 24세까지라는 연령 범위는 애초에 사실은 통계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선택된 것이고 이것도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사실 청년은 고정된 연령 집단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라 유동적이고 비동질적인 그 안에 수많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범주이고 성별이나 민족이나 인종과 같은 되게 전통적인 다른 정체성들과는 다르게 청년은 그저 삶에 지나가는 한 단계이다. 모든 시민들이, 모든 인간이 삶의 한 단계에서 겪게 되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의 정의에 대해서 유엔 산하 인권기구가 밝히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고 이것을 제 논의의 전제로서 채택해서 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행기란 사실은 하나의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렇게 이동해 나가는 과정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청년이 겪는 이행의 위기야말로 곧 우리가 말하는 청년 문제이고 그것이 생애 전반의 불안정성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청년이란 무엇인가? 삶의 특정한 단계를 경유해 나가고 있는, 이행해 나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유한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제 권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사실 뭐 권리하면 각자 떠오르시는 생각들이 다양하게 이제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권리를 가진다는 건 정당한 요구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권리는 확립되어 있는 행위의 방식이다. 권리는 뭐 어떠한 권력 혹은 힘이다. 그리고 권리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재산이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이 이론가들의 연구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나 다양한 생각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를 조금 편하게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권리 개념에 대해서 한 가지 정의를 딱 제안해 드리고 이거를 전제로서 채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란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또 하지 않을 자격이다. 또 어떤 상태에 있거나 있지 않을 자격이다. 근데 나에 대해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또 어떤 상태에 있거나 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언어라는 게 뭐 따로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나의 권리야라는 뭐 이런 언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법이죠, 정말로. 권리를 표현하는 문장은 요 A, B, C, D라는 네 가지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향해서 C라는 어떤 모종의 근거에 의해 D라는 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런 문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A라는 요소는 권리의 주체를 뜻합니다. 권리의 보유자. 그러니까 누가 권리를 가지는가입니다. B라는 요소는 내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할 때 그 권리의 상대방이 누구인가, 누구를 향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는가에 대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에는 언제나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 권리는 의미가 없겠죠. 나 혼자 있는 세계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권리 주장은 언제나 상대방을 전제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C라는 요소는 이제 권리의 근거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이유로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내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C라는 요소에 의해서는 도덕적 권리, 법적 권리, 뭐 관습적 권리, 계약에 따른 권리 이런 권리의 유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권리의 내용은 단적으로 어떤 행위일 수도 있고 어떤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사태일 수도 있고 어떤 객체,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A, B, C, D에 무엇을 적절하게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정말 수없이 많은 권리에 관한 주장, 권리에 관한 명제, 권리에 관한 문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청년의 권리라고 한다면 요 A에 청년을 넣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권리 개념은 관계에서 성립합니다. 권리는 언제나 타인이 존재할 때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그러할 뿐더러 실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권리에 대해서 누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누가 어떤 의무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제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권리 보유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그 상대방은 특정한 내용의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권리 개념은 이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권리라는 관념은 도대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파인버그라는 학자는 권리란 한 인간이 딱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곤란해할 필요 없이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한 사람이 자율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어떤 힘, 권한, 권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권리는 다른 고려사항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의해서 그 개인의 여러 가지 이 중요한 지위나 자격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권리는 정당한 그 사람의 몫이라는 아이디어가 이 권리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귀속되는 그 사람에게 딱 속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에게 귀속되어서 보장되어야 할 지위를 의미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이 개인에게 중요한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헌법이든 각 개별 법률이든 간에 이런 법적 담론과 결부됨으로써 그런 법률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그래서 그런 권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가 뒤따르게 되는 이런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권리라는 개념까지 이 권리라는 항목 내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제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법의 세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권리가 제대로 평등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고 숱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평등이 법의 세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개별 법률들이 이 체계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결국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로 20세기에 등장하게 된 것이 사회적 권리라는 굉장히 특이한 종류의 이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법의 세계와
이 현실의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간극,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의 세계에서는 성별 간의 차별이 없겠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차별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현실에서 나타나는 차별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수단이 바로 사회적 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렇게 주장할 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기 실제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동일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주장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주장하는 혹은 제안하는 두 가지 이제 굉장히 서로 다른 방식이 있겠죠. 한 가지는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주세요 부탁하는 건 상대방의 선의, 상대방의 시혜적 태도 이런 거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근데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앞선 사례처럼 온갖 정말 다양한 정말 참신한 그런 정책들을 구상해가지고 그런 정책의 대상, 내용, 효과 그리고 예상되는 예산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할 때마다 사실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청년정책 정당성에 관한 질문들이죠. 청년정책의 옳음, 타당함, 바람직함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내가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당위로서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대체 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을 실행해야만 하는가 또 청년 정책이 그렇게 실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식의 질문들에 처하게 되고 우리가 진지하게 어떤 주장을 한다면 이런 질문들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적 정당화는 공동체에 속한 다른 시민들을 향해서 무언가가 정당하다라고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리라는 말은 무언가의 기초가 되는 것, 출발점이 되는 것, 어떤 진리, 가치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다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흔히 공리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때로는 결과만을 본다고 해서 결과주의다라고도 분류하는 그런 식의 원리입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행동이 옳다. 개인의 어떤 사적 주체의 행동이든 정책과 같은 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행동이든 간에 그런 행동은 개인의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일 때에만 옳다. 이런 식으로 권리라는 원리를 출발점으로 삼는 이런 권리 기반의 설명 방식이 정당화 방식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 전체의 복리, 사회 전체의 효용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돌할 때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윤리적인 도덕 철학적인 문제들을 이제 낳게 되겠죠. 적어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정당화할 때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보다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리에 기초해서 청년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리를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명료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시혜 기반 접근과 권리 기반 접근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 이념형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딱 그 특징이 아주 두드러지게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시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시혜 기반 접근은 뭐냐면요. 가진 사람이 지금 당장 이제 불쌍한 사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진 자가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회 문제에 접근하고 사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증상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시혜 기반 접근의 사회 정책이 시행될 때에는 그 모티베이션, 무엇이 그거를 불러일으키는가에 대해서도 법적 책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책무에 기초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혜 기반 접근의 사회 정책은 사실은 국가보다도 많은 경우에는 국가조차도 여전히 시혜 기반의 접근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에서 뭐 이런 데에서 사실은 어떤 정책들을 펼칠 때 시혜 기반의 접근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권리 기반의 접근을 할 때에는 그 목적 자체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 목적 자체가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게 되고요. 그런 정책을 시행하도록 만드는 동기 자체가 어떤 권리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자격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으로서 어떤 그 정부나 국제기구가 상대방으로서 가지고 있는 법적 의무가 동기가 되어서 그런 사회정책을 실행하도록 만듭니다. 정책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나의 권리는 이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정책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혜 기반의 접근에서는 가진 자와 불쌍한 자 이런 식의 권력 관계가 그대로 유지됐다면 권리 기반으로 접근할 때에는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자와 그것에 따라서 의무를 시행해야만 하는 자의 관계로 이게 이렇게 권력 관계가 바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아까 뭐 권리라는 개념과 언어에는 굉장히 독특한 강력한 힘이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권리 기반의 접근을 채택하는 이유는 이렇게 접근을 할 때에 우리의 이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가 보다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책에 대한 권리 기반의 접근이 가지고 있는 핵심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정책과 사업의 주요 목적 자체가 그 권리 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도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에 그 사람에게 무엇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상응해서 그것의 상대방으로서 누가 의무를 짊어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기에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정책들이 펼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정책에 대해서 권리 기반으로 접근할 때에 여러 가지 이 강점 혹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청년의 권리인 건 이제 받아들이겠어. 그러면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건 동의해.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이 권리 기반 접근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뭐 잔여적인 영역이 아니라 핵심적인 영역으로 만들게 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받더라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굴한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선택권과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이제 부각을 하게 된다. 권리의 목록들이 정책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고 그에 따라서 특정한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데에 대한 주관적이지 않은, 딱 이미 뭐 국제인권 선언이나 헌법이나 법률로서 사실 그 토대를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알고 싶다면 권리의 목록에서 출발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권리의 목록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법률 문서들이 있죠.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개별 법률로 예를 들자면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권리의 목록에서 출발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청년의 권리란 무엇인가?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이게 청년이라고 딱 뭐 이제 구별할 수 있는 특정한 종류의 어떤, 보통 우리가 딱 생각하기로는 나이로서 딱 구별되는 어떤 집단이 가진 특별한 권리인 걸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리의 근거는 어떤 지위의 근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는 지위의 근거에서 인권이라는 게 성립하고, 시민이라는 지위의 근거에서 시민이 누려야 될 뭐 다양한 권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적 권리들, 정치적 권리들, 사회적 권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청년의 권리란 다른 것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서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인간과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을 할 때 청년 권리 정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청년 권리 정책을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청년 정책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청년 정책이란 청년이라는 단계에 있는 한 시민이 의존 상태에서 독립 혹은 자율 상태로 이행하는 어떠한 삶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러한 이행을 방해하는 제약들을 해결하고 또 그 시민이 마주하는 복합적인 차별을 시정하는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권리와 의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달리 표현해 보자면 한 사람의 시민이 독립 그리고 자율 상태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 이행 과정에서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국가, 때로는 지방자치단체, 때로는 또 다른 공적 주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실행하는 그런 정책,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책을 청년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런 것은 청년이 가지는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개념을 통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표현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운동의 다양한 주장들도 권리의 언어로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청년 정책을 이런 식의 3단 논법으로 증명을 해내고자 합니다. 청년 정책이 왜 필요한가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런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전제로서, 출발점으로서 모든 사람은 뭐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두 번째 전제는 근데 현실을 따져보니까 청년들이 여러 가지 차별과 어려움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로부터 굉장히 이 마땅한 논리 필연적인 결론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청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치 공동체는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시행해야 된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그런 의무가 이행되도록 요구할 권리가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례에서는 청년들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지금 청년정책의 법적, 제도적 근거로서 청년정책에 대한 권리 기반의 접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함의가 있고 정말로 권리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청년기본법이 해야 될 역할이 많다. 아직까지의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 자체를 좀 더 명료하게 정의하기 위한 개념적인 자원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는 않고 있어 이것은 과제로 삼아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그래서 저는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청년이라는 게 불쌍한 존재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존재도 아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말에 부여되고 있는 신비로움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도 아니고, 청년이 어떤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년은 그저 시민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의 권리는 청년만을 위한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청년 정책이 시행돼야 되고, 우리는 한편으로 청년 정책을 주장하는 행동처럼 청년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행동을 통해서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과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오늘 청년공감 아카데미 부천시에서 진행하신 방구석 공부방 6번째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